삼성전자가 경직된 조직 문화를 바꾸기 위해 그간 직원들끼리 적용돼 왔던 수평 호칭 제도를 경영진과 임원으로까지 확대합니다. 수평적 조직 문화가 IT 기업이나 스타트업을 넘어 대기업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서희건설 공사 현장에서 30대 외국인 근로자가 질식사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현장은 공사 금액이 50억 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경찰과 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토스뱅크가 모임 회비를 관리하기 위한 모임 통장을 출시했습니다. 토스뱅크는 고금리, 캐시백 등 차별화된 혜택 제공으로 카카오뱅크와 경쟁합니다. SK하이닉스가 지난해 4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하면서 10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럼에도 임직원들에게 연봉 41%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일 MBN 뉴스 프라임 시작합니다. 첫 소식은 취재 기자와 함께 다양한 경제 이슈를 짚어보는 프라임 이슈 순서입니다. 오다인 기자,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첫 번째 이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앞으로 이재용 회장님이라고 부르는 대신에 이 재용님 또는 JY라고 불려야 한다면서요? 네, 오늘 삼성전자는 사내망을 통해 경영진 임원 수평 호칭 가이드를 공지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경직된 조직 문화를 바꾸기 위해 작년부터 상호 존댓말 캠페인을 실시해 왔는데요. 이 제도는 직원 간에 적용돼 왔지만 1일부터는 경영진과 임원까지 확대하게 됐습니다. 누구누구 사장님, 누구 팀장님, 그룹장님이 아니라 영어 이름이나 이니셜, 한글 이름에 님을 붙이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이재용 회장의 경우 이재용 회장님이 아니라 영어 이름 J, 이니셜로 JY 또는 재용님이라고 불러야 하는 겁니다. 경영진이 참석하는 타운홀 미팅이나 간담회는 물론이고 임원이 주관하는 각종 회의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경영진끼리도 수평 호칭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삼성전자는 공지에서 변화를 향한 길은 언제나 낯설고 어색하지만 방향이 옳다는 믿음으로 꾸준히 걷다 보면 언젠가 우리가 바라보게 될 풍경은 달라져 있을 것이라면서 상호 존중의 철학 기반 수평 호칭 문화 정착을 위해 경영진 임직원 모두의 관심과 실천을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호칭과 직책을 단순화하는 작업이 최근 IT 기업이나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는데요. 최근에는 대기업에서도 하나의 대세로 잡아가는 모습입니다. 네, 이 수평 호칭을 사용하는 게 임원진까지 좀 확대됐다는 그런 긍정적인 소식이었습니다. 다음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희건설 공사 현장에서 30대 외국인 노동자가 질식사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일일까요? 네, 어제 오후 5시 55분쯤 경기 용인시 보평역의 서희건설 신축공사장에서 30대 외국인 근로자 A씨가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습니다. A씨는 앞서 콘크리트 양생 작업을 위해 갈탄을 피워뒀던 아파트 공사 현장 꼭대기층에 올라갔다가 일산화탄소 중독 증상을 보이며 질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가 돌아오지 않자 찾으러 간 동료들이 현장에 A씨가 홀로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해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구조 작업 당시 현장에 있었던 작업자 2명도 어지럼증과 오한 증상을 보여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근데 사고가 발생한 해당 현장이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죠. 네, 그렇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또 건설업의 경우 공사 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법인데요.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고용당국은 사고 발생 후 현장에 즉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고요.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재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네, 이제 다음 이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스뱅크가 동호회 같은 모임 회비를 관리하기 위한 이 모임 통장을 출시했습니다. 사실 카카오뱅크가 모임 통장 시장을 선점하고 있긴 했었는데요. 이 후발주자인 토스뱅크가 카카오뱅크에 도전장을 던진 셈입니다. 이 토스뱅크 출시한 모임 통장은 어떤 혜택과 특징이 있는 걸까요? 네, 토스뱅크가 내세운 모임 통장의 가장 큰 차별점은 금리입니다. 하루만 맡겨도 연 2.3%의 이자를 주는데요. 카카오뱅크 모임 통장이 일반 보통 예금과 같이 0.1%의 이자를 주는 것을 고려하면 훨씬 높은 수준이죠. 또 수시 입출금 통장으로 다른 파킹 통장과 달리 별도의 공간으로 자금을 이동해서 출금 결제가 안 되도록 묶어놓을 필요 없이 편리하게 고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차별점은 여러 명이 함께 모임장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시중에 나온 기존의 모임 통장은 계좌에 가입한 예금주 한 명만 출금, 이체, 송금, 카드 발급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토스뱅크 모임 통장은 통장 최초 개설자인 모임장을 비롯해 모임원들도 공동 모임장이 돼서 본인 명의의 카드 발급과 결제, 출금을 할 수 있습니다. 예금주가 혼자서 모임장 총무 역할을 떠안지 않아도 되고 모임원 모두가 직접 자금 관리를 할 수 있는 건데요. 또 캐시백 혜택도 눈에 띕니다. 회식, 놀이, 장보기 등의 영역에서 10,000원 이상 결제 시 건당 500원, 10,000원 미만 결제 시에는 건당 100원의 캐시백 혜택이 적용됩니다. 네. 자, 이제 높은 금리에 또 캐시백까지 혜택이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요, 이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토스뱅크가 이런 고금리를 좀 감당할 수 있겠냐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토스뱅크의 지난해 3분기 누적 당기 순손실은 1,719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이 토스뱅크가 아직 적자를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고금리 수신 상품의 비용을 투입하면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에 홍민택 토스뱅크 대표는 오늘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작년 6월에 말했듯이 예대사업 이익률이 충분히 적자를 벗어난 상태라면서 이 관점에서 연 2.3% 이자는 성장이 나빠지는 선택이라기보다 규모의 경제를 만드는 전략적 선택이고 최근 고금리 시대에서 은행이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금리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모임원 여러 명이 같이 계좌를 관리할 수 있는 공동 모임장 시스템에 대해서도 걱정이 있는데요. 여러 사람들이 돈을 넣고 빼는 구조가 횡령과 같은 금융사고에 취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모든 모임원의 동의를 받아야 모임장이 될 수 있다는 점, 실시간으로 자금 사용처를 알 수 있다는 점, 송금과 결제 한도를 보수적으로 설정했다는 점 등 안전장치를 충분히 마련했다면서 필요시 더 보완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렇게 야심차게 출시한 토스뱅크의 이 모임 통장 이제 좀 유용하게 쓸 수 있게 출시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다음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 4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자, 이제 삼성전자에 이어서 또 어닝 쇼크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특히나 지난해 4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하면서 10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고요. 네, 지난해 4분기는 역대 최악의 반도체 혹한기였습니다. PC와 스마트폰의 수요 부진으로 메모리 수요가 줄었고요. 제품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인데요. SK하이닉스의 작년 4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7%가량 감소한 7조 6,985억 원을 기록했고요. 1조 7천억 원 규모의 영업 손실을 내면서 분기 실적이 10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당초 1조 원대 안팎의 영업 손실을 전망했던 증권가 우려보다도 훨씬 부진한 성적인데요. SK하이닉스는 실적의 대부분을 메모리 반도체에 의존하고 있어서 상황이 더욱 안 좋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연간 매출액을 살펴보면 44조 6,481억 원, 영업이익은 7조 66억 원입니다. 매출은 3.8%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이 43.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이제 앞서 짚어주셨던 바대로 이 반도체 수요 절벽이 이어지면서 SK 하이닉스 작년에 50%가량 투자 규모가 조금 줄어들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추가적인 투자 감축은 없다고 밝혔네요. 네, SK하이닉스는 작년 10월 실적 발표에서 밝힌 것처럼 올해 투자 규모를 작년 19조 원 대비 50% 이상 줄인다는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래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에 대한 투자와 공급은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실제로 작년에도 서버와 PC 시장으로 고용량 D램 제품 공급을 늘렸고요. 성장세가 뚜렷한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고객향으로는 DDR5와 HBM의 제품 판매를 늘렸습니다.
특히 데이터 센터용 SSD에서는 고객 확대를 통해 전년 대비 4배 증가한 매출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하반기로 갈수록 시장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IT 기업들이 고점 대비 큰 폭으로 가격이 떨어진 메모리 반도체의 사용량을 늘리면서 점진적으로 시장 수요도 반등할 것이란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우현 부사장은 최근 인텔이 DDR5가 적용되는 신형 CPU를 출시하고 AI에 기반한 신규 서버용 메모리 수요가 발생했다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시장에 나오고 있는데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사가 데이터 센터용 DDR5와 176단 낸드 기반 기업용 SSD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확보한 만큼 시장 반등 시 빠르게 턴어라운드를 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 혹한기에 접어들었다 이런 평가를 좀 받으면서 분기 적자 상황에서도 SK하이닉스 이 연봉 41%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오늘 사내 공지를 통해 작년 경영 실적에 대한 초과 이익 분배금 PS를 기준급의 820%로 결정해서 오는 3일 전 구성원에게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준급 820%는 연봉의 41% 수준입니다. 초과 이익 분배금 PS는 연간 실적에 따라서 1년에 한 번 연봉의 최대 50%까지 지급하는 인센티브로 상하반기에 월 기본급의 최대 100%까지 지급하는 생산성 격려금과 함께 SK하이닉스의 대표적인 성과급 제도인데요. SK하이닉스는 2021년부터 전년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삼아서 개인별 성과 등을 연계해서 PS를 지급해왔습니다. 다만 SK하이닉스 자회사 솔리다임의 실적은 최종 인수가 완료되는 2025년까지 PS 재원이 되는 영업이익에서는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또 임직원에 대한 자기주식 상여 지급을 위해서 자사주 49만 5,472주를 장외 처분한다고 공시했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전자에 이어 SK하이닉스까지 어닝 쇼크를 기록한 가운데 반도체 혹한기에 대한 우려감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빨리 조금은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럼 다음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의 실적 발표도 있었는데요. 이 작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90% 이상 늘면서 실적이 개선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아무래도 국제선 여객이 좀 회복되면서 이렇게 실적 호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대한항공은 2022년 기준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97% 증가한 2조 8,836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인데요. 지난해 매출은 13조 4,127억 원으로 전년보다 53% 늘었습니다. 지난해 4분기에도 여객 수요가 늘면서 2021년 같은 기간보다 27.6% 증가한 3조 6,068억 원의 매출을 냈습니다. 다만 화물 매출은 1조 5,483억 원으로 전년보다 29%가량 감소했는데요.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 여객기 벨리 공급 회복에 따른 시장 운임이 하락한 결과로 보입니다. 네, 이제 올해 1분기에도 이 여객 사업은 수요가 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대한항공은 여객 매출이 화물 매출을 웃돌면서 또 본격적인 여객 수요 회복 국면에 진입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대한항공은 탄력적인 공급 운영을 통해서 여객 사업을 조기에 정상화하고 대형 화주와 글로벌 국제 물류 주선 업체와 협력해 화물 수요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2023년 불확실한 사업 환경이 예상된다면서도 포스트 코로나 대전환 시기에 사업 환경 변화에 대비하는 한편 아시아나항공 인수 통합을 준비하면서 중장기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렇게 리오프닝 기조와 함께 이 하늘길이 열리면서 이 관련주들이 조금 들썩였는데 특히 항공과 여행 업종 좀 밝은 전망 이슈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S-오일 역시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냈는데요. 하지만 4분기만 놓고 보면 적자를 기록했다고요. 네, S-오일은 지난해 연간 매출이 42조 4,460억 원, 영업이익 3조 4,08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작년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제품 판매 단가 상승 영향으로 2021년 대비 매출은 54%, 영업이익은 59% 늘었습니다. 지난해 4분기만 놓고 보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7.8% 늘어난 10조 5,940억 원으로 집계됐지만 1,575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해 적자 전환했습니다. 사업 부문별로는 지난해 정유 부문이 2조 3,465억 원, 윤활 부문이 1조 1,105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반면 석유화학 부문은 489억 원의 영업 손실을 냈습니다.
순이익은 전년보다 34.6% 증가한 2조 1,06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S오일은 이 자금을 9조 원 규모의 석유화학 프로젝트인 샤인 프로젝트와 주주들에 대한 배당, 재무 건전성 강화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럼 S오일 사업 부문별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먼저 정유 부문 사업 전망과 관련해서 S오일은 아시아 정제 마진은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성장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정제 설비 부족 현상이 지속되면서 2022년 이전의 과거 사이클 대비 향상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의 러시아산 정유 제품 금수 조치, 리오프닝으로 인한 중국 내수 수요와 글로벌 항공유 수요 회복 등도 연중 정제 마진을 지지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봤습니다. 또 올레핀 사업의 경우 중국 리오프닝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회복이 기대되는 가운데 중국의 경기 회복 속도에 따라서 추가 개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고요. 윤활기유 부문은 꾸준한 수요가 유지되면서 신규 증설이 없어서 전년과 유사한 강세가 전망된다면서 윤활기유 스프레드 역시 견조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이제 또 다른 이슈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 주가 안정을 위해서 자사주 매입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들은 또 작년에도 자사주를 매입했었는데요. 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지난해에도 각각 155만 주, 130만 주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했고요. 현금 배당, 주식 동시 배당 결정 등을 통해서 주주 가치 환원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총 75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는데요. 현재 주가 수준이 저평가 상태에 있다는 판단에서 주가 안정과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진행됩니다. 셀트리온이 이번에 매입할 자사주는 총 30만 9,406주, 취득 예정 금액 약 500억 원 규모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총 43만 7천 주, 취득 예정 금액 약 250억 원 규모입니다. 양사는 2023년 2월 2일부터 5월 1일까지 장내 매수를 통해 자사주를 취득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자사주 매입은 셀트리온 그룹이 바이오 의약품과 케미컬 의약품 사업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견조하게 성장을 지속하고 있고 현재 주가 수준이 여전히 저평가 상태에 있다는 판단에서 진행된 결정입니다. 네, 실제로 이 셀트리온 주가 상황 좋지 않은 이런 모습입니다. 자, 2020년 한때 37만 원 선까지 오른 이후 2년 넘게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일까요? 네, 지난해 5월 주가가 14만 1,000원까지 떨어지면서 52주 최저가를 기록했고요. 이후 상승세를 타는 듯했지만 지난해 8월 8일 21만 1,500원을 연 고점을 찍은 뒤에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셀트리온 주가는 16만 원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그룹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업 성장에 대한 자신감과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으로 양사가 자사주 매입을 진행하게 됐다면서 제품 파이프라인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 글로벌 판매 확대 등을 통해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 가치 보존과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렇게 셀트리온 그룹주들 관련 이슈 짚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현대자동차와 관련된 호재성 이슈인데요. 이 현대자동차의 세단형 전기차죠. 아이오닉 6가 미국의 주행거리 인증에서 테슬라를 앞질렀다고 합니다. 자, 주행 가능 거리 기록이 어떻게 됩니까? 네, 현대차 미국 판매 법인은 미국 환경보호청 EPA 테스트 결과 아이오닉 6 차종 가운데 SE-RWD 롱레인지 모델이 주행거리 581km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테슬라의 세단 모델 3 주행거리가 576km였거든요. 현대차가 테슬라 차종 기록을 앞지른 겁니다. 현대차 북미권역본부의 올라비시 보일 부사장은 단순히 더 큰 배터리를 탑재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기 역학적인 성능과 전용 전기차 플랫폼 eGMP를 최적화하는 방식으로 주행 거리를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아이오닉 6는 전기 소비 효율 측정치에서도 최상위 성적을 거두면서 테슬라 모델 3를 앞질렀습니다. 아이오닉 6 모델의 복합 전비는 미국에서 판매 중인 전기차 중에 최고 수준인데요. 특히 미국 정부가 운영하는 에너지 절약 사이트 퓨얼 이코노미가 공개한 전비 기준 톱10 차량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또 현대차는 현대 디자인 센터와 차량 성능 개발 센터를 중심으로 개발 초기 단계부터 최고의 공격 성능 달성을 목표로 디자인과 엔지니어링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아이오닉 6는 최저 공격 개수인 0.22를 달성했는데 이는 현존하는 전기차 중에 또 최상위권에 속하는 수치입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아이오닉6가 미국 최고 수준의 전비를 달성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전기차의 효율적인 전비는 소비자의 중요한 구매 기준이 되기 때문에 판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제 이어서 조선 업종 이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 업계의 반가운 수주 소식이 전해지는데요. 먼저 삼성중공업이 LNG 운반선 2척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요? 네, 삼성중공업은 오세아니아 지역 선사와 액화천연가스 LNG 운반선 2척 건조 계약을 6,097억 원에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선박은 2027년 1월 중순까지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삼성중공업은 올해 초 실적으로 집계된 15억 달러 규모의 FLNG 1기를 포함해서 한 달 사이에 20억 달러의 수주 실적을 거뒀는데요. 이는 수주 목표 95억 달러의 21%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삼성중공업은 2021년 122억 달러, 지난해 94억 달러치를 수주해서 모두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올해 LNG 운반선은 70척 이상 발주가 기대되고 환경 규제에 대비한 친환경 연료 추진 선박도 꾸준히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FLNG 시장도 적극 공략해 3년 연속 수주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네, 올해 이 첫 LNG 운반선 수주의 포문을 연 건 바로 한국조선해양입니다. 자, 최근 메탄올 추진 초대형 컨테이너선 12척을 수주했다고 하는데요. 네, HD 현대 조선사업 중간 지주사 한국조선해양은 유럽 소재 선사와 메탄올 추진 초대형 컨테이너선 12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이를 공시했습니다. 총 수주 금액은 2조 5,264억 원인데요. 이 메탄올 추진체를 탑재한 선박은 기존 선박유 전용 엔진과 비교할 때 고도의 건조 기술이 필요해서 척당 단가가 높은 고부가 가치 선박으로 꼽힙니다. 최근 주목받는 LNG 추진 선박보다도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차세대 친환경 선박 모델인데요. 국제해사기구나 주요국의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글로벌 주요 해운사들은 중장기 관점에서 LNG 추진선을 넘어 메탄올 추진선을 선호하는 추세로 변하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조선해양은 세계 최초로 2021년 8월 메탄올 추진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수주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많은 47척의 메탄올 추진선을 수주한 바 있습니다. 수주 선박은 전남 영암 현대사모중공업에서 건조해서 2026년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인도할 예정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 이슈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용 음극재 시장 이슈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2021년이죠. 인조 흑연 음극재 1단계 공장을 준공해서 국내 최초로 국산화에 성공한 포스코케미칼이 이 2단계 공장에 착공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2단계 공장은 언제쯤 준공이 될까요? 경북 포항 블루베리 국가산업단지에 있는 포스코케미칼의 인조 흑연 음극재 2단계 공장은 내년 하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준공되면 총 18,000톤 규모의 생산 체계를 갖추게 되는데요. 이는 60kW시 기준 전기차 약 47만 대를 공급할 수 있는 양입니다. 현재 글로벌 전기차용 음극재 시장은 인조 흑연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천연 흑연 대비 배터리 수명이 길고 충전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포스코케미칼은 제철 공정에서 부산물로 발생하는 콜타르를 가공해 만든 침상 코크스를 원료로 인조 흑연을 제조합니다. 침상 코크스는 자회사인 포스코 MC 머티리얼즈로부터 공급받아서 그룹 내 시너지를 높이고 있다고 포스코케미칼은 소개했습니다. 포스코케미칼은 이런 경쟁력을 바탕으로 지난해 12월 미국 GM,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합작사인 얼티엄셀즈와 함께 9,393억 원 규모로 인조 흑연 음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공급 기간은 올해부터 오는 2028년까지 6년간입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 프라임 이슈에서 상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다인 기자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